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모두 안녕. MBTI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제가 MBTI 유형별 개인 역동과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공부하느라고 아직도 부족해서요.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어서 한 1년 정도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우리가 MBTI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MBTI 여러분은 덕후분들에 비해서는 모자라겠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또 심리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성장해온 사람이어서요. 제가 스스로 오늘 배운다 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또 나름대로 분명히 하나의 배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야기가 사실 들려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 좀 광범위하게 좀 넓게 있습니다. 여러분, 팔기능 모형 이론, 팔기능 이론 여러분 또 덕후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팔기능 이론과 MBTI 심리 기능 위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8가지 기능, 이 기능의 긍정적인 발달과 부정적인 발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16가지 성격 유형 개별로 이제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유형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성격 유형 내에서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더불어서 여러분 유형만의 의사소통 방식까지 한번 말씀을 장대하게 한번 펼쳐보려고 하니까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영상에 댓글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 생각들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팔기능 첫 번째 파트인데요. 팔기능 이론과 MBTI 여러분은 무엇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BTI가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융이 원래는 아시겠지만 프로이트로부터 이제 정신 분석학을 이제 배우고 함께 했던 연구자이죠. 그러다가 프로이트와 이제 결별하고 나서 자기만의 이론이 없어서 3년 동안 치과에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집요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오묘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일종의 유사한 심리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그 이론을 이제 차용해서 MBTI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이 활성화해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칼 융의 연구에서 같이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했던 팔기능 모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칼 융 연구소에서 원장을 지냈던 존 비베가 주장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덕후분들은 이제 팔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막 뭐라고 하나요? 덕 시작하는 거라고 하나, 덕질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게 뭐야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팔기능 이론과 그래서 이제 MBTI를 가지고 팔기능을 모르면 또 MBTI를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심리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일한 의미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8기능의 이제 심리 기능 위계라는 걸 보면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에서 바라봤을 때 의식에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의식에 있는 거고요. 무의식은 이제 8기능에서는 5차에서부터 8차 기능이 무의식에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근데 MBTI도 똑같이 사실을 바라보는데요. MBTI와 제가 8기능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상 아버지가 이제 똑같은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캐톨릭이냐 기독교냐 또 이슬람이냐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칼 융의 이제 모형 이론을 해서 나왔지만 조금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MBTI의 이제 심리 기능 위계에서도 똑같이 이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있는데 이 의식에서 이게 무조건 다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기능은 사실 무의식에 살짝만 걸쳐 있고 거의 다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기능은 의식에 많지만 그죠? 무의식에 조금 살짝 잠겨 있고요. 3차 기능은 사실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잘 많이 쓰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 기능은 굉장히 이제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고 우리가 잘 쓰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이 기능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MBTI 유형 아시죠? 선호 지표로 구성이 되잖아요. 4 곱하기 4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호 지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선호 지표를 조금 더 구분을 하면 태도 지표, 기능 지표로 나눕니다. 먼저 이제 태도 지표는 에너지의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느냐, 외향이라고 보통 하죠. 에너지가 보통 안쪽으로, 내쪽으로 이렇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내향,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에너지가 흐르고 나면 이걸 행동으로 분출하는 유형,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걸 판단형,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규범적으로, 보수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하려고 하는 유형이 판단형입니다. 즉흥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수용하면서 또 변화해 나가면서 하는 유형을 인식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태도 지표고요. 기능 지표는 이 기능 지표가 이제 8기능에서 다루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MBTI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방법으로 감각형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저 정보를 수집하는 유형 또는 선호 유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선호 지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관형은 또 한편으로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전체를 맥락을 이렇게 훑어보려고 하는 부분을 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판단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정보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고를 하려고 하는 유형, 그러니까 사고 지표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와 나의 관계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는 지표를 감정 지표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심리 역동 위계가 있는데요. 정신 역동 위계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계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위계를 알아보는 부분은 하나씩 제가 나중에 차분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기능이 있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중심이 되는 기능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반자동적, 아예 자동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능으로 유형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뇌, 우리가 심장,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피로감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기능을 사용하면요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고 또 즐거움을 느낍니다. 반자동적으로 움직인다.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부기능은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게 이제 부기능이 반자동적이라고 오히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기능과의 균형과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상보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오른손 같은 역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그렇고요. 왼손잡이라면 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쓰는 손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기능이 판단 기능이라면 이렇게 인식 기능이 되는 거죠. 주기능이 감정 기능이라면 우리가 이제 사고 기능으로 이제 보완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인식만 하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정보들은 많아지겠지만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오히려 행동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판단만 내리게 될 경우에는 수집한 정보나 근거나 논리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 없이 그저 무작정 뛰어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너무 많은 부기능을 쓸 경우에는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되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기능을 자기의 이제 팔기능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부기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주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체로는 주기능이 아니라 부기능인 이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주기능과 부기능을 조금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차 기능인데요.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좀 쉽지 않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 왼손잡이라면 오른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요. 조금 답답하고요. 느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사용해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대단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면요. 현실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부기능의 반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시키면 굉장히 이제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잘 쓰는 사람을 보면 보통 왠지 모르게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다. 이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다. 어떤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와 감정적인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돌아가는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이야 놀랍다. 또 의외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3차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등 기능은요, 무의식에 딱 보면 잠겨 있죠. 그래서 무의식 속의 숨은 에너지로 자신에게 가장 취약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적게 드러나기에 가장 선호하지 않고요, 덜 발달된 정신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꺼려하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열등 기능을 사용하게 될 때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황을 반복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향형이라고 하면 발표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 수업에 참여하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PPT는 못 썼고 내가 하겠다, 발표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PPT 작업이 많음에도 성실하게 이제 그 PPT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PPT 디자이너가 된 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영업을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이 내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수화를 하며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외향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향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놀면서 즐기면서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만 사람들 만나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몰두해야 될 때는 몰두해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외로움과 쓸쓸함과 힘듦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등 부분은 짧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는 많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네 가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8기능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8가지 선호 기능으로 나오는 겁니다. 8가지 정신 기능으로 나오는 거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내향 감각. 그러니까 D 단어를 먼저 읽어요. 감각, 내향이 아니라 내향 감각.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외향 감각, 내향 직관, 외향 직관, 내향 사고, 외향 사고, 내향 감정, 외향 감정. 이 부분을 원리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MBTI의 선호 지표를 이해하듯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역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파트에서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출처들은 여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보시는 부분들, 또 MBTI 잘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서 보시면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보시면서 상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할 때는 배운 것을 가지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도 누구보다도 참 모자란 사람인데요. 항상 배운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삶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역시도 좀 부족한 이야기들 그 티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또 내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에 또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SNS에 남겨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상세하게 여러분이 더 상세하게 또 고민들 나눠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좋으셨습니까? 제가 많이 버벅거렸는데요. 항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보더라도 하나하나 끝까지 또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 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